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헌법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국 헌법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남북한이 분단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헌법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두 개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만, 그 과정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과정과 함께 일단 헌법을 가지고 거의 뭐 대학에서 하는 걸로 치면 한 학기 딱 한 학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하면서 뭐 헌법에 관련된 주변 이야기, 역사 이야기만 하고 정작 우리 헌법 내용에 대해서는 또 좀 모르면 곤란하니까 마지막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현행 헌법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제 우리 아시아 쪽의 헌법의 탄생 과정은 종전보다는 훨씬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 서양의 헌법 탄생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동양 일본과 중국 한반도 같은 이 동양의 이 근대적인 정치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헌법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서양의 어떤 그런 근대화의 물결이랄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파도처럼 동양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서양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동양으로서는 저쪽 먼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떤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 몇몇 국가들끼리 교섭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대적인 정치 사상과 헌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하나의 도구가 전해지게 된 건 일반적인 그 개화의 물결이랄까, 그걸 통해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들 선뜻 뭐 반갑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밖에 없죠. 낯설고 두렵고 하니까 저항하고 또 그 새로운 낯선 이방인이나 그 문물 제도가 특별히 영향력을 못 미치면 상관없는데 기존의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하고 즉 영향을 미치고 해치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배격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동양으로 하면 지금 뭐 아시아 이야기할 때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뭐 저 태국 기타 등등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극동이라고 하는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만 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입장에서 본다면 서양의 근대화 물결이라는 건 굉장히 낯설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똑같이 서양에서 전해오는 그런 거센 물결에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항하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서 각 나라의 정치 제도나 문화도 달라졌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제 뭐 페리 제독이 일본에 가서 개항을 요구하고 뭐 또 중국에도 가고 뭐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강화도에
서양 배들이 와서 이제 개항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야 나중에 전부 다 이제 뭐 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보면 서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양에서 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그때 처음 서양인들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한반도에 서양인들이 나타난 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아랍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깐수라는 이름으로 아랍인으로 오랫동안 교수 한 11년인가 교수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작원인 게 밝혀져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정수일로 활동한 그 정수일 선생의 연구 결과나 그 연구가 있기 전에도 보면 혹시 경주에 괴릉이라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시죠. 괴릉 요즘은 그게 철조망도 쳐놓고 안에 뭐 단장을 해서 좀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더 좋았거든요. 그 철조망도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왕릉도 거기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누구 릉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원성왕릉이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 능도 그 규모나 그 장식으로 봐서 왕릉이 아닐까 짐작을 하는 건데 그 뒤에 구불구불한 소나무라든지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데 아주 특이한 게 앞에 보면 석상이 있죠. 돌로 된 석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두 개 얼굴 보면 딱 보면 벌써 외국인이라는 게 표시가 나죠.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이라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때 뭐 흑치상진이 하는 이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흑인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보더라도 신라 때 이미 저 서역인들이 왔다 간 흔적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교류로서는 옛날에 어떤 형태로건 뭐 표류를 하건 어떻게 하건 저 먼 이역 땅의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온 적이 있고 교류가 이루어진 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괴릉의 석상 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뭐 우연히 사람이 한두 사람 왔는데 그런 석상을 할 리도 없고 그 정확히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걸 봐서는 일정한 교역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교류하고는 달리 지금 18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서양의 개항 물결이라는 건 이건 뭔가 그야말로 그냥 조용히 점잖게 와서 이제 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개항을 하라. 개항을 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우리 물건을 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일방적인 반지시나 다름없는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런 태도였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동양 쪽에서는 그걸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거부를 하고 하니까 그 요구는 이제 더 거세지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의 그런 부분적인 교류하고는 완전히 이제 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서양에서는 도대체 왜 이 먼 데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 법석을 벌였느냐? 그것도 또 괜히 심심해서 그야말로 무료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이유가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그 옳은지 그런지의 판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 사정으로는 또 지금 사정하고는 달랐을 거란 말입니다. 역사학이라는 게 다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근데 그때 사정을 대충 보면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는 그게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하면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박 조선 기술이 발달해서 배가 큰 배라고 해봤자 뭐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 그 항해술을 이용해서 이제
멀리 이제 나가게 되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한 건데,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냥 그야말로 탐험심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든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요즘도 다 사람들 입에 달고 살듯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뭔가 하여튼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새로운 걸 뭔가를 개척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것저것 뭐 항해술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땅을 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 새로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사탕수수 농장을 하든 아니면 금을 뭐 캐든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을 벌 수가 있을 테고, 또 거기에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당시 서양에서는 이제 항상 이원적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이제 이원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저 목적만으로는 마음대로 이제 또 항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교황청이 또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고, 교황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당시에 저 대항해 시대를 여러 젖힌 그런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배를 타고 저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뭐 땅을 발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이 벌어지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경쟁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걸 그때 체결하도록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좀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정확하게 아메리카 대륙을 모르는 상태에서 북아메리카가 캐나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남아메리카 공화국, 여기 중미, 멕시코하고 중미 섬들이 있고, 이 남미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대충. 그래서 이 복잡하니까 선을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잘라가지고 이 면적이 비슷하게 해서 이 동쪽은 이 도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게 이쪽은 스페인이 여기 도착하면 스페인이 차지하는 걸로 하고, 이쪽은 이 서쪽은, 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도 물론 멕시코 이북, 지금은 미국에 해당하는 그쪽에도 스페인하고 진출을 하긴 했지만, 배들이 주로 가면 이 중남미 섬들에, 콜럼버스가 도착할 때도 주로 이쪽에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섬에 먼저 도착했거든요. 이쪽으로 주로 오다 보니까 이 남미를 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에 의하니까 나중에 이게 불뚝 튀어나오는 이게 면적은 비슷해도 이게 브라질 하나에 해당하고, 나머지 뭐 에콰도르부터 시작해서 페루, 칠레, 기타 등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페인령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14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좀 당시에서는 그냥 이런 역사를 읽다가 보면 그렇구나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쪽 동양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교황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교황이건 뭐 황제건 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예를 들어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땅 주인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땅을 발견을 하면 그 개척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당연히 전제를 해서 이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건 없건 아무 관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전번에 독일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 서양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동양 미개척, 자기들 입장에서 미개척 지역을 보면 이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특히 아시아 대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말하자면 미개인들이라는 것이죠. 미개인. 그러니까 아직 깨우치지 않은,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그런 미개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가서 이걸 첫 번째 목적은 이걸 자기들 식민지화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예를 들면 생활권을 넓히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정당화가 안 되니까, 구실이 없으니까, 그다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미개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때 라첼이라는 뭐 지리학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게 이제 지정학이라는 말 요즘도 많이 하죠. 지리정치학, 지정학.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데,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국가라는 것은 생명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단체가 국가가 아니고, 국가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라는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어린애가 이제 계속 영양을 공급해서 육체가 커지듯이 나라도 점점 이제 그게 시들시들해지면, 병 들어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면 유기체처럼 생명체처럼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커지면 원래 정해져 있는 그 땅에서만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인구도 늘어나고 뭐 늘어나다 보면 이제 자원도 부족할 테고 그것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영토로 되어 있는 그걸 생활권, 생존권 또는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생활권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밖에 영역으로까지 사람이 몸집이 커지듯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영역을 뭐냐면 이익권이라고,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보를 해야 더 잘 살 수가 있다,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익권, 영향권이라는 영역은 말하자면 식민지가 되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옆에 땅이 없으면 저 멀리까지라도 가서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하고 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이제 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걸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거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미개인 그들을 위해서도 다 좋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양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팔렌 조약, 뭐 종교 전쟁이나 이런 수많은 이런저런 전쟁을 겪고 나폴레옹의 통치도 겪고 유럽이 고생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럽의 각 나라들은 크든 작든 나라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서로 똑같다. 서로 똑같다는 건 뭐냐면 내정 불간섭.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함부로 간섭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나라는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유럽 자기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기 있는 뭐 중남미 국가라든지 저기 아시아에 있는 국가는 미개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개인들을 개화시키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시아 땅에도 도착하게 됐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야말로 개화인들이냐, 그러면 문명인들이냐, 먼저 깬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죠. 그 아시아 입장에서 중남미도 뭐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아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였느냐? 야만인이라는 거지. 야만인. 예.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행패를 부리듯이 하니까 야만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동양을 미개인으로 보고 동양에서는 서양인들을 야만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아예 특히 동양적인 그런 동양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종할 수 없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야만인들로 봤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게 바로 세국 정책이 되는 것이겠죠.